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은 그 재배환경 수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해마다 수분에서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한 문제는 농학 이론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하나는 재배학적인 접근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 수분의 기본 역할이라든지 수분의 배출 형태라든지 요소량이란 게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하는 가겠는데요. 농학 이론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내용대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작물 생육에 있어서 수분의 기본 역할 해갖고 제목부터가 녹색으로 딱 돼 있죠. 그쵸? 요것을 요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기본 역할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기본 역할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수분의 역할은 뭐냐? 이거 뭐 다른 것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식물체에 수분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적정하게 머금고 있겠죠. 그죠?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한 70%가 수분으로 지금 현재 식물체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수분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이 수분이 있으니까 이런 원형질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식물체의 양분 흡수와 이동의 용매가 되기도 할 거고, 그죠? 요 수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영양소가 쉽게 말해 질소가 싹 이렇게 뭐 이동하는 경로가 될 수가 있겠죠. 그쵸? 예. 그리고 세포 평합을 유지한다. 이렇게 팡팡하니까 축 늘어지지 않고 딱 꼿꼿하게 이렇게 뭡니까? 잎이 이렇게 자라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평합을 유지한다. 그리고 물질의 합성과 분해 과정도 매개할 거고, 예, 물이니까. 그쵸? 그리고 광합성과 각종 화학 반응의 원료가 된다. 그랬어요. 이 광합성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보면은 광합성은 제가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PPN에 가면 이제 더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만은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이 합해져 가지고 예,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거, 그걸 갖고 광합성이라고 하거든요. 예,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산화탄소가 있어서.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도 있지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을 거고, 요 식물체 내에는 뭡니까? H2O가 있겠죠. 물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 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과합성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정산작용으로 체온을 조절한다. 이거 쉽게 말해서 아이고 조금 이렇게 뭡니까? 여기에 수분이 또 배출되겠죠. 기공을 통해서. 그죠? 그렇게 하면서 적정하게 체온도 이렇게 조절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식물체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꼿하게 있고 이렇게 줄기도 축 늘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갖고 항상성을 유지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그림 하나만 떠올리시면 여러분께서 쉽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계속 강조하지만 뭐 가나다라 마바사 해갖고 따로 뭐 하나하나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큰 틀로 한번 이렇게 딱 봐보시면 이 문제는 어떻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분이 그러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수분이 역할이 이런 건데 당연하게 그 역할을 못 하겠죠. 그렇죠? 못 하니까 무조건 넣고 작물 재배 좋다 나쁘다? 그렇죠.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나쁘게 된다라는 그 생각 하나만 딱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부족 시에는 기공이 폐쇄가 돼서 증산이 억제된다. 요 의미는 뭐겠어요? 수분이 현재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뭐가 좀 부족해. 그러면 그를 더 이상 안 뺏기려고 딱 움츠리겠죠. 그죠? 식물체는 적정하게 한 70% 정도가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분이 만약에 지금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식물체. 여러분들이 식물체라면 당연하게 움츠려들어서 더 이상 수분이 밖으로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뭡니까? 날아가지 않도록 어떻게 되죠? 기공을 폐쇄할 거예요. 그죠?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공이 폐쇄돼서 증산을 억제시킬 거야.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니까 딱 쉽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아부시산 ABA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뭡니까? 재배 기술 편에 생장 호르몬 편에 가면 따로 제가 두 강으로 나눠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아부시산의 역할은 어떤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옥신은 어떤 거고 지배대리는 어떤 거고 예, 이런 거 에틸렌의 역할은 뭐고 이런 것들을 따로 이제 안내를 드리겠지만 간단하게나마 여기서 이제 아부시산이라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증가하는 생장 억제 물질이에요. 예,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딱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수분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진짜 막 적정하게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죠? 바로 그럴 때 아부지산이 뭡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하면 이렇게 아부지산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면적이 감소한다. 예, 수분이 부족하니까 팡팡팡팡 커야 되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좀 쪼그라들겠죠. 쪼그라드니까 당연하게 연면적은 감소할 것이다. 그죠? 또 당연하게 수분이 없으면은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이 합쳐져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광합성을 작용을 잘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억제예요. 그리고 세포 조직이 쉬밀해진다? 당연하게 쪼그라드니까 세포 조직은 더욱더 어밀조밀하게 그렇게 되겠죠. 그죠? 딱 그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나다라 이거 아닌 거 이제 이해하시죠? 다음 주 수분 부족 환경 시 나타나는 현상 을 고르세요. 아니면 그 수분 부족 환경 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읽어보면 이거 맞아 아니야 이렇게 충분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반대편으로 수분이 너무 많아. 수분이 너무 많으면 또 어떻게 되겠나 하는 거겠죠. 그죠? 당연하게 수분이 많으면 항상 재배학은 중용이 가장 좋은데 부족해도 안 좋고 너무 많아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렇죠. 안 좋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장이 쇠퇴하며 수락이 감소한다. 이거 뭐 외우고 자식이 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되겠지? 맞아. 이렇게 여러분께서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건조위에 수분이 많이 공급되면서 너무 이렇게 수분이 또 많이 이렇게 공급되면 열과 등이 나타난다. 이 열과라는 게 뭐냐면 성숙기에 과피가 터지면서 과실이 갈라지는 현상. 이렇게 제가 다 이렇게 주석으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한눈에 탁 안 들어오는 그런 내용 뭡니까? 용어들은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죠? 이거 이렇게 과실이 툭 터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분이 많은데 막 이렇게 뭡니까? 그 과일은 자꾸 커져버리면 결국 표피가 폭 터져버리겠죠. 그죠? 그런 거를 열과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갖고 뭐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해갖고 문제는 나오지는 않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 정도 기본적으로 열과 등이 나타난다 할 때 그 의미 정도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뭐가 있어요? 작물이 웃자람 현상을 보인다. 웃자람 현상도 제가 요게 공부 방법에서 아마 요거 설명을 드렸을 텐데 워낙에 제가 이럴 때 처음에 이게 웃자람하는 게 도저히 머릿속에 안 들어가고 막 찾아갖고 이렇게 사진으로 보고 했었는데 그 기억이 나갖고 제가 요 사진을 참 애용을 해요.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옆으로 펑펑펑 정상적으로 커야 되는데 키만 멀 때처럼 쭉쭉쭉쭉 자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과잉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잘 자라지 못하겠죠. 그죠? 정상적으로 자라겠죠. 이런 걸 갖고 웃자란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비편에 가면은 빛이 없게 되더라도 식물이 이렇게 웃자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뭐 수분 과잉 환경시에 웃자란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갖고는 뭡니까? 도리어 혼선이 와서 그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마시고 수분이 많으니까 쭉쭉쭉쭉 물만 빨아먹고 하니까 키가 몰대처럼 커서 웃자란다. 이렇게 딱 돌리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웃자람은 수분 과잉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수분 과잉으로 뿌리 썩음. 이거는 뭐 여러분들 책을 안 보더라도 당연하게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뿌리가 썩겠죠. 그렇죠?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농학 이론적인 접근 어떠니 저떠니 해도 굉장히 우리는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제가 핵심 키워드로 빼는 것이 수분 포텐셜이라고 해갖고 토양의 우리가 수분편에서 1강에서 요거 아마 다뤘을 겁니다. 그죠? 수분 포텐셜이 물이 많으면 수분 포텐셜이 높고 물이 별로 없으면 수분 포텐셜이 낮다. 그렇게 이해하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요것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삼투압 퍼센트이 있고 또 압력 퍼센트에 있고 이러니까 이게 뭐 도대체 어떤 용어인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것으로 문제가 나오질 않고요. 기출문제에서도 아마 이게 삼투 앞까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지문이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투압 포텐셜, 삼투압이라는 게 어떤 건가? 바로
가볍게나마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지문에 나왔을 때 그 의미를 이게 맞다 틀리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서 제가 여기에 이제 교재에다 실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삼투압 포텐셜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 쉽게 말해서 그 뭡니까? 물 1리터가 있는데 거기에 잉크 1g을 떨어뜨리는 거 하고 쉽게 말해서 그 잉크를 한 100g을 떨어뜨린 거 하고 어떤 쪽이 농도가 높아요. 100g이 농도가 더 높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두 개의 물을 1리터씩 물을 섞어버리면 그 뭡니까?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요? 그렇죠.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갖고 삼투압 포텐셜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압력 포텐셜이라는 건 뭐냐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당연히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예, 이런 것을 압력 포텐셜이라고 한다. 만약에 이런 용어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가볍게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뭡니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라고 교재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의 배출 형태. 요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앞에서도 봤지만은 어떠냐? 수분은 기공을 통해서 증산작용을 해갖고 수분이 배출이 되거든요. 그 증산작용이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너무 이렇게 불면 어떻게 돼요? 그 수분이 또 이렇게 뭡니까? 증발하겠죠. 그쵸? 예. 작물체에서. 그렇게 해서 배출되기도 하고 또 뭐 햇빛이 더 돼갖고 또 뭡니까? 배출되기도 합니다. 예, 이런 형태로 배출되는 것을 갖고 증산작용을 해요. 그 공기구멍 있죠. 공기구멍을 통해서 뭡니까? 기체 상태로 수분이 배출되는 것을 증산작용을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뭡니까? 식물체는 이렇게 증산작용을 통해서 배출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제 가끔씩 또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아침에 보면은 막 이슬 맺히는 거 보셨죠? 그렇죠? 예, 식물체 같은데 잎에 그것은 뭐냐면 요렇게 이슬이 맺히는 건 요 기공을 통해서 요 수분이 나온 것이 아니고 수공이 있어요. 예, 물이 빠지는 그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수공이라고 하겠죠. 그렇게 빠져나가고 액체 상태로 이렇게 배출되는 것을 갖고 뭐냐면 일액 현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농학 이론적인 그 뭡니까? 그 용어지만은 수분 이제 우리가 증산작용도 알면 일액 현상이라는 것도 어떤 건가 이런 것들도 알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 도모 차원에서 사진까지 같이 이렇게 편집해 갖고 교재에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비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일비 현상은 뭐냐면 식물 줄기를 절단하거나 도관부에 구멍을 내서 절단부에서 수액이 배출되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은 혹시 고로쇠 아시죠? 고로쇠 수액 배출하는 거. 예,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수분이 배출되는 거는 뭐다? 일비 현상이라고 한다. 그까지만 여러분께서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작물의 묘사는 요거는 꾸준하게 2년에 한 번꼴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수량 그러면은 뭡니까? 필요할 때 요자고 수는 뭐요? 물수죠. 물이 필요한 양 이거예요. 그냥 작물이 자라는데 어느 정도의 수분이 필요한 건가 하는 거를 어떻게 또 농학자들이 또 이거 감자는 얼마쯤 필요하고 또 뭡니까? 고추는 얼마쯤 필요하고 보리는 얼마쯤 필요한가를 또 일일이 또 측정지를 통해서 측정을 했겠죠. 그걸 뭡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수량이라는 건 작물이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수분량, 예, 수분량도 g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겠죠. 그죠? 그것을 요수량이라는 게. 그러니까 요수량이 많은 거는 기본적으로 보더라도 여기 호박은 물이 많이 있을 거고 오이도 물이 많이 있을 거고 감자도 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물이 많은 작물들은 당연하게 요수량이 많겠어요,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많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리나 밀이나 옥수수나 기장 이런 거 봐보세요. 이런 거는 그 작물체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안 머금고 있어요? 별로 안 머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요수량이 많다, 적다, 적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갖고 쉽게 말해서 밀하고 옥수수하고 어떤 게 또 요수량이 많을까? 보리하고 밀하고는 어떤 게 많을까? 이렇게까지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제가 산성통에서도 잘 자라는 거, 산성통에서도 못 자라는 거, 딱 그만 기억하자고 했듯이 이것 또한 어떻게 나오냐면 호박이 가장 양이 많죠. 기장이 가장 적잖아요. 그쵸? 요것도 이제 농학 이론, 학자께서 이렇게 정리해낸, 요걸 갖고 정리하다 보니까 딱 요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요거만 가지고 요수량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 농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오직 요거만 갖고 할 거예요. 다른 거 뭐 여기다가 시키면 딸기는 요소량이 얼마나 필요한가? 복숭아는 얼마나 필요할까? 야, 사과는 요소량이 얼마나 필요하지? 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런 것들은 대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요 툴에서 나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제가 요렇게 이제 그 뭡니까? 있는 그대로, 농학 학자께서 정리해놓은 그대로 데이터를 실었고, 그 사진도 뭡니까? 그 순서대로 이렇게 실은 거예요. 요소량이 많은 것부터 적은 거. 그런데 큰 틀로 보면 쉽죠. 호박이 가장 많고 기장이 가장 적더라. 요거 항상 문제가 요거만 나오고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혹시 오이, 감자, 밀, 옥수수 나오면 야, 박성 선생님 그런 것도 안 넣어갖고 이거 뭐 문제 좀 혼돈이 왔네 이럴까봐 내가 이런 걸 같이 집어 넣었을 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가장 이렇게 핵심적인 사항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관수법, 요것도 제가 기출문제 풀어드렸죠. 그죠? 브리타 문제 우리가 해결한다 하고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자, 한번 살펴보세요. 관수법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예, 관수. 쉽게 말해서 작물체. 우리가 지금 수분을 공부하니까, 예, 작물체에 이제 수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물을 어떻게, 작물체가 부족할 때 어떻게, 물을 공급해 주느냐. 그 법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점적 관수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요 고무 호수 같은 거 있잖아요. 요 호수에 물을 흐르게 한 다음에 요 호수에다가 구멍을 내놓은 거야. 구멍을 내놓으면 어때요? 거기에 구멍이 떨어져 있으니까 물이 똑똑 떨어질 거 아닙니까? 똑똑 떨어지면 여기 지금 작물이 자라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 작물체가 요 수분을 아이고 좋아하고 수분을 먹을 거 아니에요. 요런 걸 갖고 점적 관수라고 하는 게 점적. 그죠? 예, 그래서 플라스틱 파이브나 튜브 끝에서 물방울을 천천히 흘러나가도록 하여 원하는 부위에 대해서만 소량의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근권부의 토양에 집중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관수 방법이다. 이렇게 막 돼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기보다는 요거 하나만 딱 돌려버리면 더 쉽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껏해요 이렇게 사진을 또 오려서 그 교재에다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때 진짜 요거 딱 한 개 돌리면 되는데 뭐 이렇게 읽어봐봐 이게 머릿속에 뭐가 뭔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점적 관수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네이버를 검색해서 또 이렇게 찾아보면 어디는 이렇게 설명하고 어디는 좀 다르게 설명하고 그래요. 그죠? 그 가장 큰 특징의 포인트 그거만 우리가 딱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결국 뭐예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똑똑 떨어지게 해서 그 작물체가 먹도록 하는 법을 점적 관수라고 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면 관수라는 건 뭐냐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화분 밑에 배수공으로 스며든 물이 위로 올라가게 함으로써 작물의 수분을 공급하는 관수 방법이다. 여러분들 좀 조금 아직도 머릿속이 잘 안 들어져.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화분 있잖아요. 화분에 물 줄 때 여기다 물 주는 게 아니고 여기다 물 주면 물이 너무 또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작물체가 필요한 만큼만 필요하면 항상 뭐죠? 우리가 토양 필수원서에서 우리 어디서 배웠죠? 칼륨, 수분의 공급과 제어. 제가 그만 기억하자 그랬죠? 예, 칼륨편. 그거만 딱 기억하면 모든 거, 저 재배 기술까지 모든 것이 다 칼륨의 역할을 다 그걸로 그냥 결정하니까 다 모든 거 쉽게 마법에 걸린 것처럼 실다리처럼 술술 풀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수분의 공급과 제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작물체가 수분이 많으면 나 수분 많으니까 안 빨아당길래 이거 할 수 있고 수분이 부족하면 수분이 부족하니까 나 좀 빨아당기겠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화분 밑에다가 이렇게 쇳대 같은 데다 물을 담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담아 놓으면은 수분이 좀 부족해. 그러면 수분이 부족하니까 빨아당겨야지 해서 밑에서 이렇게 빨아당길 거고 수분이 적당히 이제 먹었으면 이제 수분을 많이 먹었네. 그럼 그다음부터 안 빨아당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런 방법으로 관수하는 법을 뭐라고 한다? 저면 관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면 밑에 그죠? 밑에 아래에 젖자니까 그쵸? 그러니까 바로 요것입니다. 그래서 화분 같은 키우는 분들 아마 요렇게 많이 하시죠? 요 방법이 아주 좋아요. 왜냐면 식물체가 수분의 공급과 제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적당히 자기가 알아서 필요한 만큼만 수분을 공급할 수가 있죠. 그쵸? 그것을 저면 관수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분수관수는 이렇게 봐보면 분수처럼 쭉쭉쭉쭉 막 분수 있잖아요. 그렇게 막 농작물이 자라고 있으면 위에 쫙
뿌려지니까 분수처럼 물을 그걸 갖고 분수관수라고 하는 거고 살수관수는 뭐예요? 요 살수차 있잖아요. 여기에 요 있죠? 예, 일정한 수압을 가진 물을 송수 안으로 보내 손단에 붙여간 각종 노즐을 이래 밥이 잘 몰려. 하여튼 이렇게 쫙 뿌려지는 거 노즐을 통해서 요 막 살수차가 물 막 이렇게 살수하듯이 그죠? 그걸 갖고 살수관수고 고랑관수는 뭐겠어요? 고랑관수. 아 이거 봐보세요. 요게 일항이죠? 그리고 이렇게 골처럼 된 게 요게 고랑이겠죠. 그죠? 예. 일항 재배를 해야 제가 그 토양 뭡니까? 토양편 1강에서 예, 일항 재배를 해야 뭐요? 통기성이 좋아진다. 예. 우리가 그 용기량, 그죠? 토양의 용기량 편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제일 마지막 그 슬라이드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항 재배를 한단 말이에요. 통기성이 좋아야 작물 재배에 좋은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연결되고, 와, 진짜 정말 뭔가 깨달음이 탁탁 오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일항 재배를 하는 거예요. 고랑 재배를 하지 않고. 근데 이 고랑에다가 뭡니까? 일항에 물을 주지 않고 요 고랑에다 물을 똑 줘놓고 있으면 요 작물체가 알아서 필요한 만큼만 언제든지 요 수분을 흡수를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걸 갖고 뭐라고 한다? 고랑관수라고 하더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관수법 처음 나왔지만 처음 나온 문제가 그 다음에 해마다 계속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7회 때 처음으로 야 이거 무슨 과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처음 나왔어요. 그전까지는 그런 문제가 안 나왔어요. 칸네이 분리법에 관련되는 문제가 안 나왔는데 7회 나오고 8회 나오고 9회 나오고 10회 나오고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마그네슘이 7회 때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9회 또 나왔죠. 예. 그렇게 처음 나온 문제들이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출제되는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갖고 야 이게 또 나올 수 있다 없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 꼭 이 나온 맞추시라고 사진까지 오려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박인데요. 우박은 사실 무슨 수분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책을 만들 때 핵심 키워드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농작물 재보험이 자연재해를 보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재해라고 해도 뭐 이것 되고 저것 되고 다 뭐 보상이 되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몇 가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태풍, 집중호우, 그리고 우박 피해.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나머지 요즘 사실 건조의 피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를 본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대부분 뭡니까? 농작물 재배하는데 스프링클러 다 설치해가지고 비가 좀 안 오면 스프링클러 틀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태풍 피해, 어쩔 수 없는 피해를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태풍 피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우박 피해, 이것이 대표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2차 시험 아직 공부는 안 하셨겠지만 우박 피해 이런 것이 굉장히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항상 우박이 꽁져 있어요. 우박 아니면 태풍 아니면 집중호우예요. 왜 그런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험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왜? 우리는 손해평가사 시험이잖아요. 재배학. 그쵸? 그래서 이 우박이 나오는 건데 이 우박은 뭡니까? 딱 알아야 될 게 요거만 알면 돼요. 우박은 전국적으로 발생한다? 국지적으로 발생한다? 그렇죠. 국지죠. 예. 아주 좁은 지역에서만 딱 우박이 발생돼요. 쉽게 말해서 어디라고 할까요? 무슨 군이 있으면 군 전체가 우박이 올 리가 절대로 없어요. 아주 군 중에서도 면 중에서도 아주 고중에 무슨 리 있잖아요. 리에서도 한 30% 정도 그 정도만 우박이 내리죠. 그러니까 국지적이다. 요거만 알면 되겠고 단시간 내에 많은 피해를 준다. 그렇죠? 그리고 생리적 병이 이거는 당연하게 우박 오면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가볍게 보시면 돼요. 착각이나 봄가을에 보통 이제 우박이 많이 발생하니까 아유 그렇구나 하고 과실돈 세 가지 타박상 이래서 당연히 이거야 여러분께서 공부하지 않더라도 알겠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재배학을 공부할 땐 제 마인드가 뭐라 그랬어요? 예,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존의 역사다.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박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다? 예, 재배 환경이 지금 열악한 상태라는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조들이 노력해야 안 해요? 노력하죠. 그것이 결국 뭡니까? 그 대책이에요. 대책. 그러니까 그 대책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요. 야, 우박비에 당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가만 있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배학 공부를 할 이유가 없죠. 야, 우박피해가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것을 미리 막을 수 있다면 막을 수 있지만 자연재해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박 절대로 안 오게 한다?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피해를 덜 보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대책. 그것이 바로 여기 이거예요. 그물망을 나무에 씌워서 피해를 경감할. 그러니까 막 그물망 같은 걸 설치한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우박이 이렇게 피해를 당했어요. 이렇게 막 상처가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병해가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팍 타박상 입었으니까. 그렇죠? 병충해가 막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재 같은 거 살포해서 병해를 예방하여 작물의 견실한 생육을 유도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재배학의 문제를 다 읽어봐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가장 큰 틀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쉽게 아이고 맞아 틀려 우리가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경륜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딱 핵심적인 몇 가지만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하고 지금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얘기 또 하고 뭐 또 그 한계를 여러분들께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설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대풍집표 여기 있네. 함께 농작물 재배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이다. 뭐 이 정도만 알면 풀 수가 있어요. 이것도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뭐 몇 문제가 나왔고 어떻게 나왔는가.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거 딱 들으면 야 진짜 그래서 이렇게 박승 선생이 말했듯이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팍팍 그냥 정말 그냥 소름 끼치듯이 여러분들 그냥 뭡니까? 딱 그냥 그 전율을 느끼면서 딱 느낄 거예요. 야, 그래, 바로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공부라는 것이. 야, 진짜 정말 제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공부 방법을 전달해 준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그죠? 자, 이제 기출문제네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 갖고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체 내의 물의 기능 2회 때 나왔죠. 물의 기능, 세포 백합의 옳지 않은 거네요. 평합 형성 맞죠? 예, 감수 분열을 촉진한다. 이것은 세포 분열인 거예요. 예, 감수 분열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세포 수가 감소하게 분열된다. 예, 그런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거든요. 요 다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한자어로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보지를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딱 체크를 해놓으셔도 되고 양분의 흡수와 이동의 용매. 아이고 맞아. 물질의 합성과 분해 과정을 4개. 아이고 맞네. 그러니까 답은 쉽게 2번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뭡니까 2강인가요? 예, 산성화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무슨 단일 하서 문제가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오면 그걸 갖고 야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혹시 이런 것이 나오더라도 이런 건 몰라도 다 풀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브루베리도 그 문제가 뭐였어요? 예, 토양이 산성토양에서 잘 자라지 못한다. 예, 그게 답이었잖아요. 그죠? 브루베리는 산성토양에서 어떻게 잘 자라는데, 그쵸? 그러니까 큰 것만, 아주 중요한 것만 딱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5회 또 나왔네요. 물의 기능 중 옳은 것, 모두 고르는 것은 S입니다. 그죠? 양분의 흡수와 용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세포, 예, 평합 유지, 맞고요. 식물체의 항상성 유지, 예, 팽팽하게. 항상성이 맞고, 물질 합성 과정의 매개,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그죠? 예, 뭐, 특별한 거 없죠. 뭐, 안개이 되고, 달달달달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죠? 가볍게 보더라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예상 문제. 요거는 제가 왜 예상 문제를 했냐면, 요렇게 나오면, 요거는 한계가 만약에, 정확하게 틀리다. 그러면 요거 나가 빠진 것만 해도 이렇게 찾아도 답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럴 때는 이게 맞는지 지문만 틀린 거지. 정확하게 한 개 한 개 지문마다 알지 않으면 정확히 맞출 수가 없거든요. 난이도를 올릴 수 있는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법보험편이라든지 농업재해법령 같은 경우가 최근의 트렌드가 뭐냐면 맨날 똑같은 문제를 내고 하다 보니까 다 맞추니까 지금은 그 지문을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로 묻지 않고 틀린 게 몇 개인가? 맞는 게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문을 정확히 맞다 틀리다 판단하지 않으면 야 이게 3개인지 2개인지 4개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 상승할 때 이런 문제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예상 문제를 한번 이렇게 난이도 올리는 그런 용어로 한번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양분 흡수의 이동에 용매 역할을 한다. 어떻게? 맞죠? 예. 세포 내 삼투압이 마갑보다 높을 때 수분의 흡수가 이루어진다.
예, 요것도 예, 맞습니다. 삼투압이 막아버터 이 삼투압이라는 게 결국 뭐죠? 농도가 예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렇게 그 뭡니까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를 때 수분 흡수가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맞습니다. 광합성과 각종 화학 반응의 원료가 된다. 예, 맞고요. 증산작용으로 식물체의 체온을 조정한다. 예, 맞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다 맞구나 해서 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분 환경에 노출될 때 일어나는 반응을 모두 고른 것은, 여기도 이제 그 뭡니까, 그 기출 문제인데, 요, 맹 똑같네요. 수분 이제, 부족할 때, 그쵸? 기공을 아이고, 부족하니까, 아이고, 수분 더 이상 배출되면 안 돼. 기공을 폐쇄하죠. 맞죠? 앱시산이 합성 촉진. 수분 부족하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합시산이 합성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연면적은 어떻게 돼요? 수분 부족하면 쪼그라드니까 감소해야 되니까 요거는 아니네요. 답은 가나가 되겠습니다. 자, 6번 가뭄이 지속될 때 가뭄이 지속된다는 것은 결국 수분 부족 환경이에요. 그죠?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잎에 나타나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고른 거네요. 그죠? 연면적 감소한다? 맞아요. 그죠? 예, 쪼그라드니까 증산이 억제되고 그렇죠? 예, 당연히 수분이 부족하니까 더 이상 예, 뭡니까? 증산작용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기공을 폐쇄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맞고요. 광합성이 말도 안 되죠. 예, 야, 그 가뭄이 지수인데 어떻게 광합성이 잘 됩니까? 지금 현재 재배 환경이 지금 열악한 상태가 처해 있는데 광합성이 잘 된다 뭐 이렇게 뭐든지 좋다 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그는 그쵸? 예, 작물 재배 환경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가뭄이 지속되는데 그죠? 광합성이 어떻게 되죠? 안 되겠죠. 예, 물이 부족하니까 예,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이 모여갖고 광합성이 되는데 물이 부족한데 어떻게 광합성이 잘 되겠습니까? 답은 쉽게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직이 치밀해야 된다. 그렇죠? 예, 당연하게 쪼그라드니까 조직은 치밀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큰 틀만 알면 다 문제 지금 쏠쏠쏠 다 쉽게 풀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거 뭐 제가 만든 문제도 아니고 다 기출 문제를 기본적으로 제가 그 다 풀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수분, 이제 수분이 너무 많을 때네. 그죠? 너무 많을 때는 어떻게 되나? 나빠지니까 맞고. 그죠? 건조의 수분이 많이 공급되면 열가등이 나타난다. 열가도 나쁜 거니까 맞고요. 뿌리 활력이 뿌리 활력이 높아지면 어때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어떻게 뭡니까? 수분 과잉 상태에서 어떻게 좋아지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도 쉽게 알 겁니다. 근데 이걸 갖고 이게 공부한 게 했나 안 했나 막 이렇게 떠올려가면서 문제 푸는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죠? 당연하게, 나는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어. 내 공부를 다 했는데. 예, 당연하게 뿌리 활력은 나빠지겠죠. 예, 뿌리가 썩을 텐데, 물이 많으면 뿌리 활력이 높아진다. 쉽죠? 그죠? 예,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왜 재배하기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번째, 식물이 웃자란다. 예, 그 뭡니까? 그 쭉쭉쭉쭉 멀때처럼 키만 그런 걸 웃자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당연하게 웃자라게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답을 3번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예상 문제 한번 볼게요. 요거 이제 제가 아마 수분 배출량 때, 그걸로 제가 문제를 냈네요. 요거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요런 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불이탄 문제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한 7문제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를 우리가 미리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상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식물의 줄기를 절단하거나 도관부에 구멍을 내어 절단부에 수액을 배출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예, 그렇죠. 일비현상. 일액현상은 뭐였죠? 그렇죠? 예, 수공을 통해서 물이 작물체에서 물이 이렇게 수액이 나오는 거. 그걸 갖고, 일액 현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아침에 이슬 맺히는 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산작용이라는 건 당연히 기용을 통해서 기체 형태로 수분이 배출되는 거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배출이 되겠죠. 그렇죠? 자, 기출위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나왔죠. 그쵸?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1회부터 여기 지금 7회까지만 푸는데, 그러면 7문제 정도만 풀어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기출문제가 꽤 많죠? 예, 한 문제 이상 계속 나온다는 얘기. 근데, 나온다고 해봐야 맨날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알고 있는 내용 갖고 다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분량이 요수량에서 가장 높은 거 뭐예요? 예, 뭐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호박이 가장 높죠. 그쵸? 자, 7회는 또 어떻게 나왔나? 건물 안에 생산 필수 수분량은 가장 낮은 거 뭐요? 예, 기장. 다른 볼 것도 없어요. 기장, 그죠? 예, 그러니까 호박 기장 그 사진 올려놓은 거, 그것만 딱 큰 틀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기준리 우박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나왔네요. 우박이 이제 원래 이제 다른 쪽에 뭐 실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박은 결국은 수분이
얼어갖고 만들어진 그 얼음 알갱이니까 수분팬에다 넣으면 딱 맞겠다 싶어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편집을 한 겁니다. 자, 전국적으로 7, 8회에 집중된다. 어디가 틀렸죠? 벌써 저는 딱 보이는데, 그렇죠. 국지적인데 전국적으로는 우박이 발생이 안 되죠. 그렇죠? 예, 벌써 답이 1번인 겁니다. 나머지는 뭐 읽어보면 다 맞아요. 과실돈, 타박상이나 열과등 여러분들이 그냥 그 상식적으로 읽어보자 맞죠? 그죠? 더 단시간에 많은 피해를 피해지기 국지적인 경우가 맞다. 여기 보면 이거랑 이랑 벌써 언밸런스 하는 거니까 두 개 중에 하나가 그냥 답인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도. 그죠? 예, 그물망을 나무에 씌워서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맞고요. 여기도 지금 계속 우박이네. 1회, 3회, 4회. 그죠? 여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점수 맞으라고 주는 것 같아.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우박배열 설명 옳은 거예요. 옳은 거. 그쵸? 예, 피해시는 착각의 성적기 3월이나 9월달. 맞아요. 다음에 안정적인 결실을 피해 가운데 모든 과실을, 모든 과실을 제가 하는 건 아닌 거겠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죠? 이거는 당연하게 틀린 겁니다. 피해 후 2차적으로 병해를 발생시키는 간접적인 피해를, 그렇죠. 그러니까 막 타박상이 있고 하면 거기 이제 뭐 병충해가 막, 뭡니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요거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요게 답이네요. 자, 우리나라의 우박 피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사과비리 착각이야 성숙기에 많이 발생한다. 요 뭐 있는 거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죠? 기출 문제가 돌발적이고 단기간에 큰 피해를 발생한다. 맞고요. 그죠? 지리적 조건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벌써 틀렸죠. 그죠? 뭐요? 국지적. 그래서 제가 국지적에다가 뭐요? 그 노란 형광 바탕을 딱 넣어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국지적만 한 개 딱 기억하면 이게 그냥 나오면 그냥 맞추는 거예요. 나오면. 그렇죠? 예. 밑에 이제 4번은 뭐 아까 전에 그 있는 내용 똑같은 거죠. 수간 상부에 그물을 씌워 피해를 경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우리나라 우박 피해고 모두 고른 것은 전국적으로 벌써 틀렸죠. 그죠? 이건 틀렸고 돌발적인 단기간 맞죠. 피해적이 비교적 좁은 범위 한정된다 맞고요. 피해가 아닌 모든 과실을 제가 이거 벌써 나왔잖아요. 여기 어디 나왔더라? 여기 나왔잖아. 벌써 3액이 여기에 지문. 그걸 또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만 알면 그냥 매번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는 뭐죠? 나다가 맞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뭡니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우박 아무것도 아닌 것도 많이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8회 때부터 어떻게 나오는가?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딱 봐보세요. 제목부터가 달라지죠. 토양수분이 부족할 때, 많을 때, 이렇게 나오지 않고, 질문이 어떻게 나오죠? 토양수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재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요게 아마 뭡니까? 토양 필수원서에서 제가 풀어드렸어요. 왜냐면은 칼륨 나고 질소가 나오니까 거기서 한번 제가 풀어드렸죠. 그쵸? 그리고 요수량 이런 것들은 뭡니까? 수분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 문제예요. 그쵸? 예. 근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재배 방법이 요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중심만 딱 알고 있으면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죠? 자, 토양 수분의 스트레스를 라는 얘기는 뭐냐면 토양의 수분이 많다 적다 적은 환경에서 어떻게 재배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수랑 수분이 적으니까 요수량이 낮은 품종을 재배한다? 맞겠죠. 그쵸? 예. 칼륨 결핍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칼륨은 수분의 공급과 제어의 역할을 하니까 당연하게 결핍되면 안 되겠죠? 예. 칼륨이 적당히 있어야만이 뭡니까? 수분의 공급과 제어를 해갖고 토양 수분이 낮은 상태에서도 잘 자랄 수 있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질소 과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질소는 뭐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복습차원에서 여쭤봅니다. 그렇죠? 영양생장! 요것만 떠올리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영양생장. 잎이 커지고 줄기가 커지고 커지는 거. 그 역할이 질소의 역할이다. 그 한 개만 떠올리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질소를 많이 뭡니까? 그 시비를 해주면은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데 쭉쭉 키가 크고 막 잎이 커지고 하려면 어떻게 되죠? 예, 물을 많이 빨아당길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데. 그쵸? 그러니까 질소를 절대로 많이 주면 된다 안 된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소는요 무조건 넣고 많은 것은 무조건 넣고 재배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그렇게 기억하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거만 한 개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께서 저 어디에 가서 뭐 이제 뭐 꽃눈 분화가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재배 기술, 예, 재배 관리 그런 데서도
그 질소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 적게 된다, 그거 하나만 갖고도 다 뭡니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질소는 절대로 많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질소 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하니까 이거는 맞다? 아이고, 맞구나. 그죠? 질소가 너무 많이 주면은 안 그래도 그 부족한데 수분을 다 흡수를 해버리니까.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영양생장 질소 그렇게 제가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막 키가 크고 잎이 막 팡팡팡팡 커지고 그거만 딱 떠올리시면 아이고, 질소 많이 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 딱 그냥 연상이 되시죠? 예. 자, 네 번째, 밭재배 시 재식 밀도를 높여준다. 이거는 왜 뭡니까? 이게 이제 당연하게 옳지 않은 거예요. 왜 틀렸겠어요? 재식 밀도를 높여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막 예를 들어서 이제 감자를 심는다고 할게요. 그냥 감자를 쉽게 말해서 너무 촘촘하게 심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수분이 부족한데 이 토양에 지금 수분이 없는데 촘촘하게 심으면 서로 감자가 서로 막 야 나 수분 내가 먹을래. 너가 아니야. 니 먹지 마. 나 지금 너무 부족해. 내가 먹을 거야. 막 서로 이렇게 수분 먹으려고 싸우죠. 안 그래도 부족한데, 그쵸? 그러니까 재식 밀도를 촘촘하게 높여준다는 얘기는 뭐냐? 촘촘하게 심는 거를 재식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유있게 한 1m 간격으로 감자를 한 뿌리씩 심었다면 그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감자가 자랄 텐데 너무 막 바삭바삭 붙여갖고 심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그래도 부족한데, 그쵸? 그러니까 요 4번이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문제 풀면서 야, 이거 꼭 안겨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강조하질 않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또 안 해도 다 쉽게 풀리는 거거든요. 그쵸? 자, 그리고 9회. 자, 손해평가사, 이제는 또 사령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죠? 옛날에는 그냥 작물의 물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건가, 이렇게만 물었는데, 손해평가사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여튼 중요한 게 작물체내 물의 역할로 옳은 것은, 요게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왔죠. 그죠? 예.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 예상이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해야만이, 맨날 똑같은 거 또 가나다라 해버리면은 또 뭡니까? 아이고, 나는 틀렸는데 하고, 이렇게 해서 찍을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그렇게 이제 바뀔 수 있어요. 법 과목에서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난이도가 진짜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 뭡니까? 이게 맞나? 틀리나? 요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재배학은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요렇게, 난이도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읽어봐 보면 합성 과정의 매개 맞고, 양분 흡수의 용매 맞고, 세포의 평합 유지 맞고요. 체내의 상상성 유지 어떻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4개가 모두 다 맞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기출 문제 풀어드릴 때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재다 실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보시면 되죠? 예, 그걸 안내를 드리려고. 그죠? 이거 없어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9회 또 나왔네요. 이거 초년도에 1회 1, 2, 3, 5, 6, 이렇게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생뚱맞게 또 이렇게 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제가 이렇게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책을 만들고 강의를 하고, 예, 또 변화된 것까지도, 요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쵸? 이렇게 또 보니까 A론과 B론과, 툴은 옛날보다는 또 바뀌었죠. 바뀌었지만은 그 내용만 알면 돼. 우박은 뭐야? 그냥 국시적 이거 한 개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쉽게 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과농가의 대체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네. 그쵸? 이 옳은 거. A농가에는 피해 정도가 심한 가지에는 도포제. 이거 당연하게 도포제 발라줘야 되겠죠. 그죠? 상처가 났으니까. 그죠? 예, 맞아. B농가, 수세가 간나무의 질소 연면 시비를 한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 조금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걸 일일이 어떻게 돼 대처 방법지 이렇게 교재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이 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교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700페이지짜리 재배학본을 봐도 그런 대처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왜 어떻게 맞출 수 있냐면요. 자, 질소. 예, 질소는 뭐냐면 이동이 체내 이동이 굉장히 빨라요. 체내 이동이 늦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백옵서분병 기억나시죠?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토양필수원서 칼슘 같은 경우는 토마토에 백옵서분병이 있을 때 토양에다가 비료를 시비하면 체내 이동 속도가 느려갖고 3달이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봐봐야 아무런 시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연면 시비. 잎에다 직접 분무기로 칼슘을 뿌려주면 쉽게 잎에서부터 백옵서분병까지 가는 데는 3시간이면 가잖아요. 자, 아무리
그 속도가 느리다 하더라도 지렁이처럼 꿈틀꿈틀 가도 3시간이면 이렇게 당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백곰성병을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체내 이동 속도가 늦으니까 칼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뭘로 해주는 것이 맞다? 옆면 시비가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그렇게 기출문제가 나왔던 것을 제가 풀어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질소는 체내 이동 속도가 빠른데 옆면 시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만 알고만 있어도 탁탁 연결지어 갖고 이게 맞다 틀리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벌써 틀렸고, 수세가 강한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뭡니까 이렇게 그 가지가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높은 데서 가지가 나오지 않고 그 땅 바로 위에서부터 막 이렇게 그 가지가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런 걸 갖고 수세가 강한 나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걸 갖고 뭐 지금까지 뭐 문제를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문제를 출제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런 거는 가볍게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자, 시농가 90% 이상의 과실에 피해를 입은 나무의 과실은 모두 제기는 이거 앞에서 봤죠, 그쵸? 예문 2번 나왔잖아요. 기출에서 이거 틀린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도 X야. 자, D농가 볼까요? 병해충 방제를 해서 살균제를 아이고 맞아요. 이거 기출 지문에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맞는 거는 뭐예요? A농가하고 B, D농가만 똑바르게 잘했네,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요게 답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전혀 다른 형태로 나온 것 같아도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주 간단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 갖고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여기 지금 다 돼 있네. 그죠? 여기에 뭐 제가 요 정도 아무것도 아닌데 요거만 알면 지금 기출 문제가 지금 우방만 관계도 한 대여섯 문제 풀었죠. 그죠? 요거만 갖고 다 푸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렵다 하면 어려운 거거든요. 야 정말 쉽네 해야지만이 어떻게 되죠? 어려운 것도 뭡니까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아셨죠? 자, 그리고 금년도에 나온 거는 또다시 뭐가 나왔냐? 예전에 한번 나왔던 1회, 2회 때 1대 요수랑 나오더면 금년에 또다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제가 1회 때부터 빠짐없이 다 풀어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셨죠? 최근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것도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쵸? 예. 옳은 것을 고른 거네. 작물의 건물 1kg은 아니죠. 1g인데 그죠? 요게 이제 틀렸고요. 그럼 만약에 여기 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읽어보면은 무조건 한 개가 100% 정답인 거 여러분들 쉽게 발견해요. 제 강의만 들었던 들고 따로 복습하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는 하고 또 하고 야 이 양반아 나 이제 진짜 정말 귀따대기 앉았어 이제 그만해. 그런데도 아마 제가 또 중요한 얘기는 또 할 거예요. 앞으로도. 아셨죠? 그 정도로 강조를 하는데 그거 여러분들께서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내건성이 강한 작물. 내건성이 강하다. 예. 건조함에 견디는 힘이 강한 작물. 쉽게 말해서 뭐가 있겠어요? 이런 옥수수 같은 거는 내건성 작물이라고 하겠죠. 그죠? 예. 물이 별로 없어서 잘 자라는 작물이니까. 그죠? 이런 작물은 약한 작물보다 요술량이 더 많아요? 적어요? 적겠죠. 예. 내건성 작물은 당연하게 요술량이 더 적을 겁니다. 그죠? 이 상식적으로. 이것이 뭡니까? 요술량이 더 많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틀린 거예요. 그죠? 자, 호박은 기장에 비해서 요산량이 높다. 호박은 기장보다 높다. 우리가 그 과거에 호박 한번 답이었고 하나는 기장이 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이고 그 기출문제만 풀어도 뭐 이렇게 풀 수가 있죠. 3번 답이 옳은 거. 그쵸?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년도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요술량이 작은 작물은 생육중 많은 양의 수분을 요구한다. 요술량이 작으면 이렇게 작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양의 수분을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요게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회 또 나왔네요. 10회 바로 앞에서 제가 풀어드렸던 그 내용이죠. 그렇죠. 요게 원래 이제 공부 방법에서 제가 불이탄 문제 해가지고 그전까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박선우 선생은 왜 이런 거를 책에다 실어 넣어놨을까? 예,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왜 실었겠어요? 그게 바로 농품사 문제에서 나왔고 그 농품사 문제 중에서도 우리 손해평가사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따로 이렇게 뭡니까? 교재다 편집을 한 거겠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무조건 농품사 문제라고 다 절대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농품사 문제는 우리가 불이탄 문제 3문제, 4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 7문제 정도가 불이탄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서너 문제를 이왕이면은
좀 그래도 미리 예측해서 맞춰보자 하는 의미에서 최근에 농품사 문제를 4년도치를 교재다 실었고 그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 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특강 마무리 특강 때 또 한 번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 실력 따지기 강의에서도 이렇게 필요한 내용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미리미리 제가 다 교재다 실었겠죠. 농품사 문제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농품사에 뭡니까 시험 문제 나온 것 중에서 야 요게 나올 것 같아 하는 건 제가 교재다 다 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하게 지금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실력 따지기 강의에서 다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봤으니까 공부했죠? 플라스틱 파이프나 튜브에 미세한 구멍 아이고 댐봉 딱 나오죠. 그죠? 물이 소량씩 흘러나와. 그죠? 뭡니까? 점적 한수. 그죠? 예,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는 거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진만 떠올리면 그냥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요 10회 문제가 바로 요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23년도에 나와가지고 제가 요게 나왔으니까 금년도에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겠다. 우리가 그 뭡니까 수분 이런 거 관련 재배 환경 이런 쪽에서는 우리 이거 손해평가사 문제거든요. 요게 그래가지고 제가 요를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게 딱 10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아직까지 안 나왔던 문제 중에 나올 게 뭔가 아무리 막 우리가 끙끙대고 해도 그걸 100%는 완벽하게 뭡니까 그 보완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뭡니까 오늘은 이제 농학 이론적인 그런 접근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뭡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그나마 좀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게 좀 있으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야 너무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이럴 때 대책은 뭐냐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럴 때 대책은 뭔지 또 아니면 막 뭐 누구 이렇게 뭐 비가 안 와 이럴 때 대책은 뭔지 이제 진짜로 뭡니까 재배학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제일 처음에 강조했듯이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뭡니까 재배 환경이 적절하지 않을 때 선조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해갖고 그 노력을 한 결과물 그것을 배우는 거니까 굉장히 쉽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근데 중요한 게 요 내용도 해마다 한 문제가 뭐가 반드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강으로 빼놓는 겁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강부터 25강 그 뭡니까 한 게 아니에요. 다 보면은 한 강마다 매년도 최근에 기출문제 풀어보거나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보면은 매년 한 문제 정도씩은 당연하게 출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제가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야만이 야 내가 공부한 만큼 딱 아이고 오늘 또 한 문제 또 맞췄네. 예, 이런 것도 뭡니까? 그 결과물이 있어야만이 공부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긴 강의 들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